오늘 0시에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북한에서 심야 열병식이 진행이 된 건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 73주년을 맞아 열린 심야 열병식. 이 열병식에서 낙하산 병들은 강화 기교를 펼치고 부채살 대형의 전투기들이 축포탄을 쏘아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만 하고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상과 달리 새로운 무기 체계 공개는 없이 오토바이와 트랙터 등을 동원한 기계화 종대와 함께 불세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들만 선보였다고 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며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심야 열병식, 글쎄 뭐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색적이긴 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저 사진이 여러 장 공개가 됐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모습보다 조금은 글쎄 이게 야위였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좀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몸이 불어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 위험이 있다라고 보세요. 하는 약간 보도도 턱선이 있었잖아요. 조금 옛날보다는 맞아요. 드러났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살이 좀 빠진 모습인데 네네. 아무래도 건강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좀 몸이 아프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마 그렇죠, 이제 네.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다리에도 부담이 되고 무릎에도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 정주행이라 그래서 5년, 10년 단위로 이런 이제 정권 수립 행사를 할 때는 보통은 열병식을 해요. 근데 이게 73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10년 단위가 아닌데도 열병식을 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안 하는데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안 했어요. 보통 이제 저는 열병식하면 김정은이 연설을 하거든요. 아, 연설을 네. 안 했다는 점도 특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재래식 무기는 등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열병식 하면 새로운 무기를 뭐가 개발하냐 이게 관심이 뭐 많거든요. 최신식 무기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어허. 재래식 무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트랙터가 끄는 122mm 포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내부 결속이 목적이었지 않았나. 대외 과시용이라고 했다고 하면 최신 무기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연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양옆에 언뜻 봐도 앳돼 보이는 뭐 많아요. 초등학생은 될까요? 초등학생 되는 남녀 이 아이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가 심야 0시가 넘었단 말이에요. 밤에 잠을 자야지 애들이. 그런데 왜 북한은 심야 열병식을 하는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예전에는 심야에 안 했어요. 김정은이 정권 잡고 세 번째인데 처음이 언제였냐면 작년 10월 10일. 당 찬 건 75주년, 그러니까 5년 정주기 전에 그때 한번 처음으로 심야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한 번 했던 게 올해 1월 14일에 그때 논란 많았어요. 그 추운 날 새벽 0시에 그때가 1월 저때가 14일. 보네요. 저 두꺼운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저 두꺼운 옷.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하고 기다리는데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네. 그때 논란 많았거든요. 이게 1월 14일 날 노동당 8차 대회 때 기념해서 열병식을 했었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추측입니다만 김정은이 정권 잡고 나서 이 시작하는 첫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건 며칠인데 시작하는 게 0시잖아요. 아. 그 시점에 한다. 이건 아마 이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제 저렇게 인민들은 얼마나 고민을 힘들겠습니까? 저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희 김정은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과 본인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동원된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는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미국의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아이다가 닥쳐서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는 멕시코에도 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 지역에 7.1,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허. 그 상황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구조물 잔해에 깔려 아이고. 저렇게 모두 파손됐습니다. 세상에. 이 강한 진동에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쓰러지는 가로등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어머, 사고도 어떡해요,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지진의 여파로 정전까지 발생했는데요. 160만 명이 사는 곳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멕시코 중부에서는 폭우에 따른 홍수로 병원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산소호흡기가 작동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환자 1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사실 양재민 변호사님 우리는 물론 우리도 이제 지진 피해가 나긴 했습니다만 규모가 7.1이면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이제 지진이 발생한 곳이 아카풀코 남서쪽 11km 지점인데 네. 여기서 322km가 떨어진 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진도 250차례 이상 지금 발생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160만 명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 이유에 대해서 미국 지질조사국이 설명하기로는 진원의 깊이가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일반적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보다 굉장히 그 진원지가 얕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진에 따른 그 흔들림이 더 심했고 피해도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뭐 설명해 주신 보면 이 지진을 피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또 차량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아이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피해가 더 컸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였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1985년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1만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대우각성을 해서 지진 시스템, 경고 시스템을 아주 대폭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날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몇 초 전부터 도시 전역에서 스피커에 사이렌 소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성 경고가 나온 다음에 음성 경고 피하라 이런 경고가 나와서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흔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네. 제대로 고친 외양간을 잘 유지한다면 다음 소들은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번 지진 사고 관련해서 외신 보도를 좀 접하다 보니까 뭐 9월의 저주 이런 표현이 나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유난히 9월에 멕시코에서 대규모 지진이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이번 지진은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 남부 치아파스에서 규모 8.2 지진이 발생한 날과 같은 날에 발생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리고선요 같은 해 9월 19일에는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던 그런 규모 7.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인 1985년 9월 19일에서도요. 멕시코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공포심이 심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근데 앞서 인명 피해 중에 정전으로 병원에서 입원하셨던 분 중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최지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오전 6시경인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 침수가 되면서요. 정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정전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료기기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겠네요. 특히 산소호흡기가 작동이 중단돼 버린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보통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작동을 안 됐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사고가 나서 같이 작동을 안 했던 건 잘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작동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중증 그거는- 환자 같은 분들. 그렇죠. 그럼 그건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결국 환자 17분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달고 주의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17분 중 가운데 15명에서 16명 정도가 코로나19 환자인 아이고, 것으로 알려지고 세상에. 있고요. 또 환자 7명이 사망으로 매우 슬프다고 하는 대통령의 담화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멕시코 전역이 침울한 상태, 침통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사고, 수습, 지진 이후에 이 수습 복구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낮 서울 가양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가양대교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에 보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요. 세상에. 이 화물차가 들이받은 도로 표지판과 가로등이 이 가양대교 아래에 있는 올림픽 대로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아이고 저기 합니다.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어이구. 짐칸에 가득 실려있던 물건 일부도 가양대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허허.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되면서 아마 어제 이 구간 이용하셨던 분들은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기울어진 화물차를 무사히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지인분이 저 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천만다행입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사고 난 화물차는요, 재활용 쓰레기를 실은 5톤 규모였습니다. 이 중심을 잃고 조수석 쪽으로 쓰러지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양대교 난간에 걸쳐진 건데요. 화물에 실린 재활용 쓰레기가 가양대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작업자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 역시 큰 부상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 차량 3대를 동원해서 넘어진 이 화물차를 견인을 했는데요. 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시 반이거든요. 사고 난 게 굉장히 아이고, 밝죠. 네.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져서 3시 10분 정도 돼서야 진출이 가능해졌고요. 경찰은 화물차가 구분 도로를 돌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도로 구조, 구분 도로 탓에 일어났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차후에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요. 글쎄요. 이 사고를 아찔한 사고로 말해야 될지 아니면 애매한 사고로 말해야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막이 숨겨져 있는 사고의 현장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면 이게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천천히 후진하는 테슬라 차량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누가 봐도 어색한 포즈로 스스로 자동차에 몸을 부딪히고 그대로 바닥에 놔둔 발까지 거죠. 올려요. 헐리우드 액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표정은 아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남성 허리와 다리, 목 통증을 호소했지만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차에 치인 분이 이렇게 놔둔 걸 가지고 지금 뭔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전자가 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제 아서 베이츠라는 남성인데요. 네. 이 차량이 나를 친 다음에 도주했다라고 뺑소니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남성의 말을 듣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결국 확인을 해봤는데 저렇게 블랙박스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저 남성이 달려와서 일부러 고의로 차에 부딪힌 거고요. 실제로 저희 얼굴을 안 보이게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운전자가 시선이 다른 쪽으로 쏠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바꾸기까지 했어요.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 남성이 저렇게 고의로 사실은 뭐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경찰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시인을 했고 결국에는 체포됐고요. 또 허위 신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액션을 한 사람 아서 베이츠라는 사람이잖아요. 아유 진짜 아서라 아서. 진짜 저런 행동 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근데 또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눈앞에 좀 거울을 들여다보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뉴스파이터에 나오고 있는 걸 알면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의 한 여객기의 내부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은 한 승객이 이해할 수 없는 어머. 짐승 소리를 내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합니다. 어머. 그마저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보름달 뜬 거예요? 이 남성이요 급기야 기장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에 놀란 한 승객이 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남성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나온 어떤 불만이던 이런 방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행기 내는 일단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watching the guy because we were unsure what was happening, and I just thought, in case something does happen here, I want to record this. Get up out of his seat. That really put other people, kind of on edge. We didn't know what he was.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이런 행동은 난동일 텐데 진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거는 진짜 중범죄 같아요. 엄청나게 중범죄죠.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경찰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 문제에 해당 승객을 체포를 했고요. 목격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무원들이 아주 최선의 노력으로 상황을 잘 해결해줘서 우리는 좋은 훌륭한 승무원을 둔 비행기를 타서 행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미국에서
올 들어서만 저런 그 난동을 부린 승객이 4,000명이랍니다. 세상에. 근데 그 가운데서 3,000명이 마스크 관련된 일이에요. 아까 그 승객처럼요. 네. 그래서 이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압감이나 강박감을 느낀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비행기가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아하,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얼마나 중범죄냐 하면 네. 연방항공국에서는 난동 부리다가 규정 어기는 승객들은 무관용 원칙을 따르겠다 얘기를 했고요. 네.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혹은 기소가 돼서 항공기를 절대 탑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네. 아이고 저렇게 막무가내인 남성 봤더니 아우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어요. 마음의 평화 좀 찾고 싶은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유토피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땅값 상승으로 이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사막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막에 과연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면 영화에서만 보던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요. 우와. 고층 타워에는 저렇게 물 저장고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흙이 없는 물과 또 비료만으로 재배하는 그런 수경 재배 농장도 사실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영화 속에 뭔가 미래 도시 같게 그러니까요.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월마트의 전 임원이자 억만장자인 마크 로어가 네. 이 미국의 사막 지역에 건설 예정인 텔로사라는 이름의 대도시입니다. 실제 계획 중인 것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까 나온 것처럼 모든 건축물이 녹지로 이렇게 덮인 친환경 디자인으로 건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이라든지 식량, 에너지를 도시 전역에 분배하겠다라는 야. 구상으로 저렇게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멋지긴 멋져요. 근데 이 집안이 단단한 이 땅 위에 저런 도시를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사막에 어떻게 저걸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진짜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억만장자 정도 되니까 저 정도 포부를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40년 내에 인구 50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친환경 기술이 대거 도입되는 이 신도시의 면적은요. 약 15만 에이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의 면적 정도 됩니다. 와. 그런데 뭐 만드는 건 좋은데 돈은 어디서, 재원은 네.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460조. 이것도 딱 와닿지 않으시죠? 한국의 올 한 해 예산이 본 예산이 558조 정도 되거든요. 와. 거의 1년 한 국가의 예산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억만장자가 그 돈을 다 대느냐,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민간 투자와 독지가 지분,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어디에 건설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유타 혹은 네바다, 텍사스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내에 건설한다는데 제가 저거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이거는 못 살 것 같은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열정과 체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하. 프랑스 파리에 60대 스파이더맨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정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의 한 빌딩. 보기만 해도 높이가 까마득하죠. 그런데 187m 어머. 높이의 이 빌딩 위쪽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 분들인가 싶기도 한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빌딩 창문에 매달려 있고 청소부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프랑스의 스파이더맨 알랭 로베르 씨와 그의 후배들이었는데요. 어허.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스 코로나19 백신 패스, 즉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침에 반대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날 60세의 로베르 씨와 후배들의 빌딩 등반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야, 근데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저 스파이더맨들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one of my childhood heroes. He's a huge inspiration. So obviously, it's a big, it's an honor, you know, it's an honor because I've been watching Alain Robert when I started climbing when I was like 8 years old, and at this time I didn't even think I could
even meet. Yes, everything is depending on remaining fit. So it means that I am not seeing any obstacles about climbing at the age of 70, even maybe 70 plus.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맨손으로 오른 것도 놀라운데 일단 저분들의 나이가 정말 더 놀랍습니다. 최재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60대 나이에 아무 장비도 없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죠. 노베르 씨 같은 경우에 저기만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고층 빌딩도 등반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약 150여 개 고층 빌딩을 저런 방식으로 계속 오르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롯데 월드 타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건물. 우리나라 이제 롯데 월드 타워 있는데 그 타워를 오르다가 무단 등반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등반을 해서 프랑스 경찰 당국에 체포가 됐고요. 몇 시간 동안 잡혀서 구금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베르 씨는 아까 인터뷰 보셨던 것처럼 70세가 돼도 저희를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도전 정신, 끝없는 도전 정신은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조금 주변 사람들 가슴 철렁하게 하는 순간은 없기를 좀 안전하게 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보고만 있어도 힘이 솟는 그런 모습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청소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텐데 함께 보시죠. 왜 그럴까요? 창밖을 보고 있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죠. 네.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모습도 꼬리가 거의 보실 수 와이퍼처럼 있는데요. 흔들리네요. 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신난 이유 바로 저 청소부 때문입니다. 왜요? 청소부가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저렇게 창문 틈 사이로 간식을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청소부가 타고 있는 저 트럭 소리만 들어도 꽁충꽁충 뛰면서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네. 트럭 소리만 들려도 곧장 저렇게 창문 앞으로 달려가서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 모습 보니까요, 강아지들도 이 개들도 저 청소부를 기다리지만 청소부도 이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렇게 강아지가 격하게 반겨줘야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강아지들에게 귀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이 말해준 건데요. 간식을 이제 먹고 나면 꼬리를 연하게 흔든다는 거예요. 급격히 속도가 낮아지는데 다시 저 청소부들이 와서 그 소리가 들려서 간식을 주면 다시 막 꼬리를 흔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세차게 올 때랑 그렇죠. 약하게 올 때랑 같은 그다음에 거군요. 네. 어떤 간식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꼬리의 강도가 달라진다면서 귀여움의 포인트를 강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동물과 사람이 네. 교감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을 더 주인공처럼 빛나게 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등장인물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데 현실 속 이 커플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연장입니다. 오페라 토스카의 피날레 무대가 끝나자 출연진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하는데요. 네. 공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무대가 끝난 후 또 다른 깜짝 퍼포먼스가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내 보이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같이 무대에 선 여주인공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주인공, 눈물을 보이며 감격한 표정으로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네. 함께 감격한 관객들도 지금 들리시죠? 박수갈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 이것도 혹시 오페라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도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소녀 감성 갖고 아니, 계신데요. 구순 역시. 할머니가 돼도 이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은 버릴 수가 없는데 남자 주인공이 무대에서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전 세계와 신, 여자 형제와 사촌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부모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묻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야. 아까 또 보셨듯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여주인공은 팔짝팔짝 뛰면서 키스를 했죠. 예, 정말 오페라보다 더 멋진 네. 프로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저 남성 입장에서도 저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묻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양지민 변호사님, 여성분이 아니요? 하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저 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교제를 해온 사이라고 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 배우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본인은 이제 수고했다고 포옹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그 공연을 보러 와 있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가족들과 관객들 모두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축복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모두가 프로포즈의 증인이 된 만큼 앞으로 저 두 분 행복한 삶 또 꾸려가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밤을 대낮으로 만든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얼마 전 프랑스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밝힌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프랑스 아르잘의 한 항구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만큼 어두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빛 하나가 떨어지죠. 혹시 해가 뜨고 지는 걸 빨리 감게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스터리한 모습인데 이 강렬한 빛의 정체는 바로 별똥별이었습니다. 그래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주위가 푸른 빛으로 밝아졌다 다시 어두워지는데요. 이렇게 영롱한 별똥별 우주쇼를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야, 저런 또 별똥별은 뭐 해외 영상 통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빨리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별똥별의 특징이죠. 오래 있지 않고 금방 없어지는데 그런데 별똥별이 저 정도로 강한 빛을 내면서 크게 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게요. 어느 정도 멀리까지 봤냐면 저기 지금 현장, 저 별똥별이 떨어진 현장에 400km 떨어진 사우샘스턴에서도 저게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빛이 밝았다고 하는데 정말 저 우주쇼를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행운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순간에 소원을 빈 사람들 다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저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도 추석도 다가오니까 아마 저런 이 별똥별이라도 좀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별똥별 보면서 비는 우리의 소원은 이거 아닐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코로나19가 이 세상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하.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49명인데요.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역시 수도권으로 1,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휴가철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좀 이 확산세가 넓혀갈까 봐 우려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일부 현실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또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진짜 너무 걱정돼요. 왜 이렇게 보세요? 이 코로나 대유행에 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유행도 있었고 보세요. 지금은 여전히 2,000명. 지금 뭐 굳이 세자면요. 60일이 넘었어요. 지금 네 자릿수. 이 일시, 백, 전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게 60일이 넘었습니다. 2달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이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그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요. 신규 1차 접종자는 38만여 명이고요. 누적은 3,170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 61.8%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누적 접종자는 1,911만여 명, 인구 대비 접종률 37.2% 정도인데요. 많은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추석 이후에는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를 또 꿈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예상이나 기대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접종 수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추석 연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추석 연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걱정됩니다. 지금 최재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연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확산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델타 변이라고 하는 변이가 생기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억제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 기존의 그 바이러스보다 확산세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확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백신을 맞아도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 있어요. 현재 실제로도 보면요. 전국 이동량이요. 2주 연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았으니까 나가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방역당국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논문들의 발표를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명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은 뭐 1,000명대, 2,000명대가 되지만 예전보다 사망률이나 아니면 치명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중증이나? 예, 그렇죠. 그래서 백신을 꼭 맞으셔야 돼요. 네. 네 자릿수가 됐다고 백신 안 맞으시면 안 되고 네. 다만 추석에 가능하면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지 않으신 분은 가능한 한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네.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닷새 연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거의 집에만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SRT 경북선과 코레일 모두 이번에 추석 연휴에 지난 설 연휴보다 훨씬 더 많은 예매율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5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토일 월화수 금요일 날 오전에 그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까지 지금 거의 5박 6일 정도를 맞아요. 꼭 본가에 찾아가거나 명절 보내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나들이 가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위태롭죠. 그다음에 접종이 다 됐으니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여러 명 모이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 방송 보신 분들 더욱더 우리 방역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엊그제 주말에도 이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아마 미리 성묘나 미리 또 부모님 만나고 오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닷새 연휴에는 집에 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다른 이 좀 머리 식히러 이 휴양지를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곳에서 사람이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충남 아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교회 신도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돼서 지금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선별진료소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6일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교인의 가족을 포함해 9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교회 전체 신도수가 100명을 조금 넘기는 것을 감안을 하면 대부분의 신도가 감염된 셈입니다. 지금 이 교회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전국의 확진자 현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충남의 148.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일단 많죠? 다른 지자체보다. 그런데 그 아산 지역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 교회발 교인 1명이 확진 판정받은 이후 가족 포함해서 98명. 그러니까 앞서 충남의 148분 중에 지금 98분이 충남 아산발이에요. 아산 교회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해당 교회에서는요. 최재문 교수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요.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원이 제한돼요. 첫째는 전체 좌석수, 교회에 앉을 수 있는 좌석수의 4단계인 지역은 10%, 3단계는 20%까지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갈 수가 있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 전체 좌석이 300석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20%가 6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몇 명이 갔냐? 90명이 갔습니다. 1차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고요. 두 번째 어긴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더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예배를 4시간을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취식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취식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마스크도 벗게 되죠. 가까이서 먹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된 분이나 확진된 분이 있으면 그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거든요. 음식 먹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둘 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조치입니다.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전체 좌석이 3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라면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런 교회는 예배 상황을 각 지자체에서 직원분이 나와서 보통 이 체크를 하던데 그런 것도 아니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자체에서 나와서 사실은 단속 비슷하게 불시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면 예배 가능한 인원 제한을 어겼고 그리고 취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서 이제 마스크 벗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명백한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는 뭐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역학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 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뭐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고 교회를 아예 사실 문 닫게 운영을 중단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교회 건물 폐쇄하고 이제 방역이라든지 소독 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사실 검사자만 지금 1,000명이 넘게 아이고. 왔고 그 이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제 뭐 선별진료소에 대기해서 검사받는 모습이 언뜻 보면 그냥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는 선별진료소라고 착각할 정도의 저 모습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선별진료소를 찾는 모습이에요. 방역당국 관계자 얘기 그리고 교회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1,080명 왔거든요. 네, 오늘 이거 한 2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인정하는데 300석에 한 7, 80명 앉으면 충분히 앉겠다고 생각했고 그 백신 맞은 분들은 되니까. 이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SNS, SOS를 뜻하는 박자에 맞춰서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어머. 네, 그러네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동시다발적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서울에선 주최 측 추산 2,000여 대, 경찰 추산 120여 대의 차량이 시위를 벌였고 같은 시각 부산과 광주 등 8개 지역에서도 차량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 행렬과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의 검문까지 이어지면서 인근 도로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체가 빚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영업자분들의 그럼 요구사항은 대체 뭐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런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차량 현수막의 내용이 이겁니다. 거리두기 보이콧 위드 코리아. 이제는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인데요. 네. 어젯밤 11시부터 오전 1시 15분까지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00대 이상의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규모의 차량 시위는 이번이 처음인데 네. 시위 참가자들은 이동 중 차에 부착된 비상등을 켜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를 했고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위험하지 않냐 하는데 차량 시위이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거리 두기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로 바꾸자 이제는 방역 수단을 방역 규제를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 한 팀도 못 받고 어저께도 한 팀 받고 정말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거리두기 체계가 업종별 이렇게 제한을 했던 부분들 자체가
이 소상공인 생태계에서 보면 하나를 뚝 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객들 이런 부분들이 발이 뚝 끊긴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계속 이렇게 소상공인만 계속 이렇게 억제고 이래 하면은 저희만 솔직히 진짜 저희만 피눈물 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이제 다 썼고. 시간 제한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조금 더 방역 정책이 바뀌었으면. 물론 저 시간대에 저 도로를 지나셨던 다른 운전자분들은 큰 불편을 겪으셨겠죠. 하지만 최진봉 교수님, 저 자영업자분들의 저 행동을 막무가내로 나무랄 수만은 지금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어젯밤에 저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젯밤에 저도 11시쯤 끝나서 가는데 강변북로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엄청 막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그래서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 안 막히는 길에 밤 11시에 차가 막혀서 갔더니 이제 저렇게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한 줄로 쭉 서서 맨 우측 차선을 가지고 있는 게 쭉 가시던데 어쨌든 보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어서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풀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전문가들은 저렇게 이제 저분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또다시 저분들이 피해를 당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인들 또 어려운데 이제 저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전문가들이 해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업종별로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분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저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고 만약에 안 지키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가능한지를 뭐 저는 이제 방역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감염병이나 방역 전문가들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해결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의 이 불만에 못지않게 예비 신혼부부들도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긴급대책 발표하고 나서 혹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네.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이제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렇게 됐잖아요. 기존에는 네. 이제 49명에서 좀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예비 신랑 신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방역 지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 등 한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이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가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저렇게 화환에 본인들의 메시지를 내걸고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사실 조금 들어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99명까지 이제 입장을 하게 된 것으로 바뀌었는데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명수만 늘린 걸로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단 인원을 따져서 입장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를 이제 적용을 해주기도 하는데 왜 예식장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인원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을 해주지 않느냐라면서 본인들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규제는 풀린 것 같지만 뭔가 대책은 마련된 것 같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결혼을 앞두신 예비 신랑 정말 그 절박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게 과연 그 완화된 건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신랑 신부가 그 식장하고 계약한 비용은 그 기존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결혼식장 뷔페는 그 일반 뷔페보다 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잘 되어 있고 방역 수칙도 더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체 이렇게 불공평한 기준들이 적용되는 건지 좀 안타깝고 참 딱합니다. 일생일대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아닌 시위 속에서 치러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딱합니다, 지금.
그렇죠. 많은 분들의 축복도 받고 많은 분들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의 마음일 텐데요. 이게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은 갑자기 하객 수를 줄였다가 조금 완화되면 늘렸다가 하니까 이들도 어떻게 날짜를 맞출지를 몰라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좀 오래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성적이 행복순이 아니듯이 하객 수가 결혼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현장에서 좀 관여하는 분들은 제발 탁상 공론하지 마시고 결혼식장도 가보시고 예비 신랑 신부의 말씀 좀 들으시고 하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도 좀 보신 다음에 좀 현실에 맞는 정책도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비 신혼부부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도 주말에 이런데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목소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 예비 신랑 신부의 목소리 절대 소홀함 없이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사건에 대한 주목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2019년 불륜 상대인 유부녀의 초대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여성의 집을 3차례 방문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남성을 고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상황 좀 보세요. 3사람이 있는데 지금 불륜남이 가운데 있는데 양측의 아내와 남편 관계예요. 그 불륜남이 저 여성과 내연 관계.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저 남자가 드나들었잖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게 됐다.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저 사건의 이제 피해자의 남편이 3년 걸렸거든요. 1심, 2심에서 오늘 대법의 판결까지. 그래요? 3년 동안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요? 피가 말랐겠네 진짜. 근데 왜 주거침입죄가 됐냐면 우리나라는 수십 년의 논란 끝에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네요. 간통죄 폐지된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고 사생활 문제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때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쟁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케이 들어오세요 해도 같이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반대했을 경우에 이게 그럼 과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건이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그 유부녀 집에 유부녀 동의를 받고 아유 참 이것도 표현도 웃겨. 유부녀 동의를 받고 들어가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돼서 적용할 법규가 없다 보니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야,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사실 대부분 1심 판결 같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간통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왜냐하면 주거를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따져봤을 때 왜냐하면 이 여성은 당연히 이제 이 남성 보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거주자는 사실은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이제 의사를 추정적 의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그러한 불륜을 용인할 리가 없고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다 판결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륜남의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이 2심 항소심에 가서 이제 뒤집히게 됩니다. 항소심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집주인인 이 여성의 허락을 받고 뭐 주거의 평온을 깨는 거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 불륜남이 정상적으로 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이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집에 부재 중인 상황인데 그 부재 중인 사람의 추정적 의사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주거 침입의 유죄 판단을 한다는 것은 또 무리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고 이거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주거 침입의 성립 요건 중에 주거의 평온이 깨져야 되는데
그 주거의 평온이라는 건 그 집에 있는 그 당시 현재 그 시점에 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깼느냐 안 깼느냐로 판단하는 조금 더 좁게 해석된 판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지금 예전 같으면 간통죄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 법정 다툼이 있어야 될 판에 지금 허락 안 받고 들어갔으니 이게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 지금 이걸 따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불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화가 나시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본 남성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 그래서 아마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1심과 2심이 너무 다른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개 변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측 주장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난 6월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개 변론을 했는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거 침입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사는 모든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주거 침입죄를 만든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호해야 할 법상의 이익이 뭐냐면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러 구성원인데 그중에 한 명의 동의만 받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개인 사생활 주거의 평온이 보호 법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지난 6월에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타인의 집에 방문할 때는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공동 거주자의 승인이 있어도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것도 주거 침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불법적 행위를 하면 그것도 결국은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 무시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도요. 비도덕적 목적으로 방문했을 시에 주거 침입이 성립된다. 이게 네.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는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회적 통념이나 지금 검찰 측 그리고 한국 여성 변호사회도 이거는 주거 침입죄 처벌해야 된다. 지금 성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 불륜남의 변호인 측 불륜남 측에서는 어떤 논리로 맞섰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진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륜남의 변호인 측은요. 주거 침입죄로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일인데 현재 이 간통죄가 해지됐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 예시를 듭니다. 요즘 주거 형태로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아까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요. 이거를 주거침입 형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 또 다른 단체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한다면요. 이 출입에 동의한 이 상황에서는 이 내연녀겠죠.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대법관들의 고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은요.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1984년의 판례를 40여 년간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이 판례 내용을 보면 집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사람 모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사안은 부재 중인 남편이 아내가 집에 내연남을 부르는 걸 상식적으로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금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만 받으면 주거침입이 성립 안 한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하. 이렇게 뭐 판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이런 사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끔이지만 계속 진짜 유구한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심과 2심은 정말 180도 뒤바뀐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뉴스파이터 방송 직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났다면서요. 어떻게 났습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대법원은 이 엇갈린 1심과 2심의 판단 중에 2심의 판단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요? 즉, 이 남성, 불륜남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건데요. 어허.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 판례를 보면 그 도청을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됐던 판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출입을 했으면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했다라고 본 것인데 그것과도 조금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의 이제 법리 수정이라든지 이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넘은 판례는 깨졌지만요. 그리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함을 달랠 방법이 없어졌지만요. 그렇다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혹시라도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방패막이로 잘못 악용되는 일은 없기를 진짜 눈 부릅뜨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정이 많은 분들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밑에 깔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구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네. 낮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지금 SUV 차량이 보이시죠? 네. 5차로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좌회전을 한 겁니다. 어머. 그러면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고 그 결과 SUV 차량 밑에 깔린 후 그대로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지금 저런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됐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와서 출발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버스를 지나쳐서 사거리로 진입을 하는데요. 3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측에서 흰색 SUV 한 대가 좌회전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차량 아래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고 그 상태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보신 것처럼 차 밑에 완전히 깔린 것도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또 깔린 채로 끌려갔어요. 네, 밑에 깔렸는데요. 영화와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30초 만에요.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몰려듭니다. 무려 20에서 25명의 시민들이 네. 갑자기 달려든 거죠. 지금 저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 둘, 셋 하더니 탁 저 수용차를 들어올린 거예요. 설마. 진짜예요. 모두 다 슈퍼맨이 된 거죠. 네. 그리고 SUV의 차량을 들어올려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했고요. 세상에. 구급차로 이상을 했습니다. 와. 정말 요새 우리나라 코로나다, 정치판이다, 심란해 죽겠는데 저는 이런 시민들 영웅이 있기 때문에 네. 살만하고요.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출연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아이고. 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요. 이 상황을 듣고도 옆에서 바로 전해주셨지만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이렇게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그래요? 있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보시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실 헬멧과 손이 끼어 있는 상태였어요. 어이구. 차량 밑에 끼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렇게 길 가던 시민들이 달려와서 와. 차량을 밀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와. 저렇게 SUV 차량에 붙어서서요. 다 같이 이제 구호에 맞춰서 사실 영차. 차량을 들어서 장이 오토바이 오토바이세요? 운전자를 구조하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건 기적입니다. 당시 상황 관련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을 하다가 이제 신호가 그 초록불이니까 당연히 가잖아요. 이제 가던 길에 갑자기 우측에서 이제 차가 제 앞을 이렇게 좌회전 이제 하니까 이제 저는 당황해가지고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거를 갑자기 이제 잡아버리면은 핸들이 좀 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딪히기 전에 이제 미끄러진 건데, 근데 헬멧이랑 이제 오른쪽 손목이랑 차 밑으로 같이 끼어버려가지고 그 일자로, 그래서 끌려간 거거든요. 만약에 차가 그 상황에서 더 밟고 가버리면 뭐 잘못하면은 이제 밟히니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시민분들이 이제 보셔서 달려온 건지 이제 막 하나 둘 했던 소리는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우리의 예상처럼 하나 둘 이 구령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 지금 다른 분들이 신속하게 구조해 주시긴 했지만 많이 안 다치셨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멧과 손이 차 밑에 깔려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손목이 골절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고. 손목 인대가 이제 파열이 돼서 전치 10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깁스를 하고 또 철심까지 박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최진봉 교수님, 저 운전자분, 차량 운전자분도 일단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랬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미숙한 건 분명히 있어요. 저기서 좌회전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잘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급 좌회전한 SUV 운전자 같은 경우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제 운전대를 잡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긴장해서 너무너무 막 놀래가지고 사고 난 이후에 당황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당하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 문자도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받고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사고 이미 났고 이미 나는 다쳤고 SUV 운전자 처벌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일부 그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이 SUV 운전자한테 좀 막 그 댓글 달고 이러나 봐요. 욕설도 네. 하고. 그거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원만하게 해결됐으니 더 이상 그분에서 비판을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사고 차량 운전자분요, 사후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이 관련해서요 오토바이 운전자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다니던 직장을 다시 다니려고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시 출근하는 거죠. 간판 쪽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완전히 소운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차량 운전자분이 죄송하다고 이제 문자 온 거는 봤는데 되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울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를 일으키셨으니까 그분이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한테 뭐 좋은 것도 없고. 이만하게 천만다행이고요. 차량 운전자분도 앞으로는 글쎄요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또 경찰 조사 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